정도 이렇게 병균이 침투될 수 있느냐.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랬더니 그냥 그건 너무 아파서 안 쉬어지는 거라고. 대상포진이요 진짜 너무 아파갖고 숨이 안 쉬어져. 특히 내가 이렇게 꼭 딱 브레이저 라인 따라서 이렇게 아팠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폐하고 이렇게 딱 만나잖아. 그러니까 바로 폐 옆에서 아프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그걸 2주일을 먹었어. 근데 이거 중독 걸리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치료약은 중독 안 된다고. 예, 바닷속 궁전님, 감수바. 아닌가? 맞지. 내 딸 모소리님, 광야의 꿈님, 차번호 천삼님, 지존이당님, 감사합니다. 예. 그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난 처음이야, 아이라인 생긴 거. 응. 이렇게 아이라인이, 나 오늘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신기해. 팔분응선님, 엄마의 보물님, 꿈꾸는 똥자루님, 감사합니다. 그거 눈에다가 이렇게 아이라인 모양으로 문신하는 거 되게 아프다며. 근데 나 그냥 공짜로 생겼어. 난 아파도 이쁜 것 같아. 약 올라 죽겠지? 예. 꿈꾸는 똥자루님, 감사합니다. 예. 돈 벌었어. 피그말리오님, 감사하고요. 아니, 아이라인이, 이렇게, 이거 봐, 양쪽으로 이렇게 딱 눈 밑에 선 따라서 생긴다니까? 왜 장혁 눈화장 한 거랑 똑같이 생겨서 지금. 진짜 신기해. 치엄마님, 감사합니다. 그니까는 면역이 떨어지고, 그지?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지금 상태가, 매우 아주 심각하게 후져. 웅현이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내 불과 몇 주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동생이 나 머리숱 되게 많아졌다고. 내가 한 2, 3주 전에 머리숱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 했잖아. 머리를 이렇게 잡아 묶지 않으니까 머리숱이 되게 많아졌다고 나 되게 신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 아니 갑자기 여기 흰머리가 막 보이는 거야 옆으로. 원래 이제 이게 염색한 다음에 자라면 뭐 자라난 부분만 하얘야 되는데 뿌리부터 하얀 머리가 막 보이는 거야 양옆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이 염색을 하러 오래. 그래서 가서 염색을 했는데 우리 동생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여기가 다 빠졌대. 아니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머리숱이 좀 빠지더라고. 그러더니만 어제 그저께 아니 목욕탕 아니 새카만 거야. 그냥 곰팡이가 쓴 줄 알았어. 안경 끼고 봤더니 내 머리털이야. 원형 탈모는 아니고 그냥 머리숱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리가 이렇게 싹 빠졌어. 이 속이. 속에 있는 머리가 싹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흰머리가요. 나는 이게 기분이 나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새. 여러분 그거 알죠? 왜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근데 정말 아주 짧은 기간에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하얗게 새냐고.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새버리는 거야. 그래서 흰머리가 쫙 늘어나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내가 새치 염색을 하는데, 그러면 새치 염색한 길어진 부분만 하얘야 되잖아. 끝부분에. 근데 아니야. 뿌리부터 길이까지 쫙 다 하얘.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저기를 해요. 새치 염색을 하는데, 새치 염색을 하는데, 원래 새치 염색은 뿌리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돼버린다니까, 전체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막 빠져. 머리숱이 확,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쑥 빠져버렸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빠졌어.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때문은 아니고, 내가 살쪘을 때도 그랬어. 내가 3월 1일에 3월 7일부터 14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그때 다이어트 안 할 때였어. 그때도 머리가 하얗게 샜다니까. 이게 이제 막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져. 그러니까 두피가 약해지나봐. 머리가 빠진데, 아니, 불과 2주 전에 우리 동생이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머리가 갑자기 흰머리가 늘어났길래 염색하러 갔더니, 우리 동생이 머리가 왜 이러냐고, 다 빠졌다고. 그게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돼서 일주일 만에. 그리고 입안에 이렇게 하여튼 요만한 딱 요 모양이야. 요 정도 되는 몽우리가 이렇게 막 생겼어. 지금은 여기 입 바깥쪽에 이렇게 나고. 예, 차도녀님, 남미아봉봉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야권 단일화를 그래도 할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거 안 되는 거 보면서 더 망가진 것 같아. 내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뭐 논산 갔다가 마음이 아파서 돌아왔지만 그 문제는 내가 이해가 됐거든. 그 논산 그 문제는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이 주말이 마지막 주말이었잖아.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 마지막 기간을 그냥 넘기고 월요일 아침에 어제 일요일이었어. 일요일날 김한길이가 뉴스에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 야권 연대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확 맛이 가버리겠더라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몸 상태가 너무 나빠졌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아무래도 방송을 계속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짧게 할게요. 예. 오늘도 이렇게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룰 부분은 좀 짧게 다루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오늘은 이제 핵심 이슈 한 가지만 다루고 그만둘게요. 지금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잖아. 근데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제 저녁부터 의료 민영화 뉴스가,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얘기가 막 뜨는 거야. 의료 민영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제 한 8시, 9시 이때부터 의료 민영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유병원 시신이 의료 민영화를 덮으려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퍼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의료 민영화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정확히 아세요? 오늘 왜 의료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이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도 아니야. 의료법 개정 시행령 그러니까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까지 공지하고 내일부터 법 적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한참 전에. 이게 세월호 터지고 얼마 안 돼갖고 4월 말인가 통과됐어. 국무회의에서. 4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갖고 그 입법 예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박근혜가. 그래서 그 입법 예고가 한 달 이상이었을걸요? 한 달인가 석 달 동안 그게 고지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까지가 예고, 미리 알려준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야.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몰라. 우리 방송할 때도 얘기했잖아.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 영리화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방송할 때 못 들었어요? 그 민영화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의료 민영화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의료 민영화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4월인가 5월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왜 못 들은 척들 하지? 왜 그 병원의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10%만 공공의료고 90%가
민영 의료기관이다. 기억나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공의료가 제일 낫다. OECD 중에. 그 얘기를 내가 했잖아. 그때가 입법 예고되는 시점이었어요. 그 얘기할 때가 그 의료 영리화 의료법 개정 시행령을 예고하기 시작한 때였어.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90%가 민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료법 개정안인데 의료 영리화라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야. 의료 영리화. 뭐라고요? 예. 의료 영리화. 그러면 의료 영리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 영리화라는 말이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영화되어 있다고. 우리나라가 10%를 제외한 90%가 이미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의료 영리화한다는 얘기야. 의료 영리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료 영리화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의료 영리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의 병원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상 병원의 목적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 보건의료 개선, 보건의료 상황 개선이 병원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 증진, 국민의 건강 증진, 그 다음에 보건의료 개선 이런 게 병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미 이명박 때 의료 영리화를 위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영리병원 생긴 거 알죠? 제주 특별자치도에 그 휴양소를 겸하는 병원이 생겼잖아. 그때 이미 법이 시행된 거야. 한나라당이 176석일 때 그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영리 목적의 병원을 허가해 준 거야. 그래서 이미 그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의 기본이 흔들려 버린 거야. 막걸리나님 감사합니다. 택시 대중교통님도 감사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영리화는요. 이명박 때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착착 진행이 된 거야. 누구니? 걔 누가 경남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없앴잖아요. 진주의료원을 없앤 것도 마찬가지야. 의료 영리화 과정에서 공공의료시설을 다 포기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홍준표가 그렇게 하는 게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까지 일관된 보건의료 정책의 영리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막 의료 민영화 이러면서 오늘 마치 뭐가 만들어진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인터넷에 갑자기 늘어났잖아. 그지? 의료 민영화를 가리려고 유병원 시신을 터뜨렸다. 그건 아니라고. 이미 입법 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응? 의료 영리화가 이미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진행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이미 세월호 터지자마자 4월 20 며칠 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박근혜가 통과를 시킨 거야. 의료법 개정. 뭘 통과했냐? 원격 의료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야. 그건지 모르고 의료 민영화 쓰고 다니는 사람 있지? 이런 사실 잘 모르고 의료 민영화를 막 우리가 지금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그거 다 개뻥이야. 이미 물 건너가서 이명박 당선된 순간 이미 물 건너간 거야. 그리고 이명박이 지금 벌써 2008년에 입법 고지를 하고 2009년부터 착착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봄에 원격 의료 거부를 위한 의사들 파업 있잖아. 그거 원격 의료 진행되기로 다 합의 봤어. 의사들이랑 의료협회랑 의사협회랑 다 합의 봤다니까. 그러면 그때 파업 왜 했냐? 그때 원격 의료 하는 대신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돈 더 많이 받기로 하고, 그러면서 다 의사들이 막 이렇게 뻥치고 이미 다 합의하고 끝난 거야. 근데 어제 밤부터 갑자기 유병원 이야기는 의료 영리화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벌써 입법 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몇 달 동안 입법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5월, 6월, 7월. 응. 이미 통과된 건 4월 말인가 통과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참 예고돼 있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마치 이게 의료 민영화를 이제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숨기기 위해서 유병원을 터뜨렸다. 그건 오해라고 봐, 내가 볼 땐. 이미 의료는요, 다 민영화 됐어요. 아니, 원래부터 민영이었어. 10%만 공공의료, 90%는 민영의료였어. 근데 이 모든 의료시설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법상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국민의 건강 증진,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병원에서 그 돈벌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이 소위 이제 제주도의 그런 병원처럼 뭐 세브란스라든가 이제 뭐 아산 현대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이라 이런 큰 병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영리 목적, 장사를 한다는 얘기야. 장사를 목적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환자들한테 뭐 의료기기를 판다든가, 그 의사한테 특진을 받으려면 가령 관련된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선생님이 이게 실험에 참여하신 건데 이거 구입하셔라. 그런 식으로 의료기도 팔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병원의 목적이 진료와 치료가 아니라 이제는 돈벌이가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비는 올라가죠. 목적이 돈벌인데 지금도 이미 대학병원들은 특진료라는 게 너무 비싸서 그게 문제잖아. 그래갖고 그 의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선수가 그런 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의료를 개혁하겠다 그랬더니 박근혜가 뭐라 했어. 4대 중증질환은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 선거 토론할 때 박근혜가 아니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자기가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딴소리 한 거 아니야. 당선된 다음에 박근혜가 딴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미 90%를 의료보험이 책임지고 있었어. 그 10%만 책임 더 지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특진료라든가 이런 거 사실 대학병원의 부담은 그러니까 특실 입원할 때 6인실이 없잖아 병원이. 이제 병원에 6인실 의무적으로 안 둔다는 얘기야. 의료 영리화가 되면 병원에 6인실 같은 거 안 둔다는 얘기야. 지금은 6인실이 의무상 몇 %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6인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쪼개갖고 4인실이나 2인실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돈을 6배, 가만있어 봐. 보통이 6인실이 한 10,000원이 안 돼. 6,000원인가 하루에 보험 혜택 받아서 6,000원인가인데 1인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만원 정도 하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 25배 정도를 더 받는 거 아니야. 2인실 같은 경우가 10몇만 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미 그게 이명박 때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명박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명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별거 아닌 걸로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병원을 간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의 그 부담 부분을 줄여버리겠다. 그 얘기 있었던 거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9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 환자 본인 부담은 10%만 냈었어. 그런데 개나 소나 대학병원을 간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을 늘려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대학병원 가는 사람 있어요? 감기로는 대학병원을 못 갑니다. 감기는 내과병원에서요. 1차 의료시설 의원이나 내과에서 1차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진료 가서 대학병원으로 넘겨지는 거지. 대학병원에 감기로 못 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왜 그런 거야? 왜 대학병원에 그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린 거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오지 말란 얘기야.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난한 사람들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 이게 병원에 가면 일단 그 등록한 순서대로 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도 기다려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못 오게 본인 부담을 늘려버린 거야. 아니, 감기 걸려서 종합병원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지. 예. 그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미 이게 무슨 의료 민영화를 덮으려고 유병원 시신을 터뜨렸다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의료 민영화 때문은 아니고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의료 영리화라니까.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데 뭘 민영화해. 민영화라는 건 뭐냐, 공공의료시설을 민간이 경영하게 할 때 민영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미 병원은 우리나라의 병원 중에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그게 심각해. 미국이 그 공공의료가 형편없다고 제일 욕먹고 시코 보면서 여러분들 막 깜짝깜짝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센터가 20 몇 프로야. 26%인가? 미국이 의료 민영화가 됐다, 의료 영리화가 됐다고 막 욕을 먹잖아. 그 욕먹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랑 비교해서 미국이 욕을 먹었던 거야. 왜냐하면 영국이나 이 유럽은 병원에 자국민이 와서 치료받으러 오잖아요. 그거 공짜예요. 병원비를 안 받아요. 다 그냥 치료를 해줘. 나라에서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대신에 그 무슨 특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왕자의 마누라가 애를 낳아도 똑같고 서민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똑같은 치료를 해줘. 평등하게. 그게 영국식 그 의료야. 근데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민영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고 막 손가락 잘라지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봤잖아. 그게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영화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26%가 공공의료라고. 공공의료에서 거의 돈을 안 받거나 아주 조금만 받고 치료해주는 그런 시설이 26%는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10%. 우리나라만 보건소라든가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이런 게 전체 의료시설 중에 그러니까 침상 수로 따져서 딱 10%만 공공의료야. 나머지는 다 민영의료고.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가 아니야, 이건.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는데, 지금 민영이 원래 민간 경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의료의 목적이 국민보건 증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건강 치우고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명박이 만들어준 거야. 그럼 이게 이명박이 만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언제부터 제기가 된 거냐면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 그런데 그때 이 병원들에서 막 로비를 하는 거야. 병원들에서 막 로비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의료 영리화법을 허가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보건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로비가 들어온 거야. 근데 김근태 의원은 거절을 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잘렸어. 그 다음에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의료 영유아를 똑같이 그쪽에서 로비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유시민 시절에 그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했다니까. 검토하고 막 논의가 진행이 됐던 거야. 그러다가 그 유시민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이 되니까 냉큼 시행해버린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의료 영리화는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때부터 착착 진행이 돼서 통과되는 거야. 이미 통과됐어. 내일부터 시행이야, 시행. 근데 뭐하러 그걸 가리려고 뭐하러 유병원 시신을 꺼냈겠어. 그건 아니고 다른 걸 가리는 거야, 다른 걸.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의료 영리화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그 부자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한다는 얘기야. 가난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오래 기다리고 막 치료받으려고 그러고 막 짜증이 나잖아. 부자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되게 촌스러운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관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떤 무슨 간부인 것 같아. 여자 간부가 따로 이렇게 회장님 무슨 안내를 하더라고. 그 무슨 검진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높은 사람이 와도 그 세브란스에서 관리가 와가지고 옆에서 딱 달라붙어 서포트를 하더라도 순서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쟤네들 짜증이 났겠지, 지네가.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 이랬겠지. 가난한 것들은 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의료 영리화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점 종합병원은 비싸지는 거지. 종합병원은 계속해서 비싸지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엉뚱한 사람이 강퇴됐네. 종합병원이 이제 그 점점 비싸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우수한 의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한 훌륭한 의대를 졸업하고 그 병원에서 막 수련을 쌓아서 훌륭한 의술을 가진 의사들은 그런 고급 부자들을 위한 병원에서 다 데려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의사들 중에서도 또 계열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들은 가장 이제 그 뭐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로 이제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지적해왔고 2008년부터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박근혜가 됐고, 박근혜가 당선되는 순간 이 길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이걸 멈출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막 의료 민영화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해, 나는 그게. 아니 이명박이 추진했던 의료 영리화를 박근혜가 당선돼서 종지부를 찍은 건데, 그게 마치 무슨 뭐 오늘 반대하면 반대가 될 것처럼 택도 없는 얘기지.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유병원 시신으로 뭘 덮었느냐로 들어가기 전 자, 유병원에 일단 유병원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일단 우리 팩트부터 확인해 봅시다. 팩트 확인.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어젯밤 9시 반 10시경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 어젯밤 10시 반 9시경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순천 변사체 DNA 유병원으로 밝혀져. 이런 속보가 뜨기 시작한 거잖아. 그게 어제 저녁 9시 반 10시 이쯤이야. 의료 민영화 얘기가 막 뿌려진 시기랑 거의 똑같이 뿌려졌어. 얘들이 귀찮으니까 한 번에 2개 뿌렸나 싶기도 한데,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제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마어마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이제 노숙자 차림에 번거지를 쓰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매실밭에
옷은 겨울옷이었고, 겨울옷을 입고 몸이 막 거의 이제 80%가 부패해가지고 훼손돼서 그 이제 DNA, 피부 조직을 통한 DNA는 검출이 어려워서 대퇴부를 잘라서, 대퇴부를 잘라가지고 그 대퇴부에서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유병원 형의 유전자와 90%가 일치된다는 걸 확인했다. 그런 뉴스 있었지. 그지? 유병원의 형과 그 유전자를 대비했더니 90%가 일치됐다. 그리고 그 유병원의 그다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유병원의 별장에서 유병원이 머물렀다라는 숨어 있었다라는 별장에서 채취한 체액하고 100% 일치한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유병원 형이 이복형이라는 거야. 이복형이 뭐냐면 엄마가 다른 형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형제간의 유전자는 엄마 아빠가 같으면 70% 정도가 일치가 된대요. 엄마 아빠가 같아도 100% 일치가 안 돼. 70% 정도밖에 비슷하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섞여서 이 형제들에게 기본이 베이스가 되고 각각의 다른 영역으로 30%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유병원의 형은 이복 형제야. 엄마가 달라. 그러면 최대 70% 중에 35% 빼면 유병원이랑 35% 정도밖에 같을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내가 아는 과학 상식으로는. 근데 90%가 같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지. 그 다음에 시신을 본 구원파들이 에이 아닌데 우리 유병원 회장님은 키가 짧은데? 근데 이제 길어진 거야. 죽어갖고 키가 큰 거지. 죽었는데 이제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유병원의 왼쪽 손가락 여기가 한마디가 없대요. 근데 아까 발표할 때 이제 그 순천과학수사대가 아니다. 요 끝터리 부분만 없고 나머지는 온전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그래갖고 그 순천과학수사대가 발표하다 말고 내려가서 손가락 요 부분 조금 빼놓고 나머지가 거의 멀쩡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쫓겨 내려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 노숙자 복장이 어젯밤 발표하고 오늘 발표하고 확 달라진 게 어저께는 노숙자 복장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주 고가의 유럽에서 생산되는 명품이 되는 거야. 유럽 명품 그 고가의 옷을 입고 신발도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유병원이 이게 사람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한마디가 없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뼈가 자라고 그 다음에 노숙자 옷두리가 그냥 하루 만에 명품으로 변화되는 죽음을 통해 변화를 시키는 야 이런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야. 한 달쯤 뒤에 이제 유병원 부활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파가 우리나라에 이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그러면 신천지가 참을 수 없다 이래갖고 이제 구원파하고 신천지가 우리나라 안에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그녀는 또 이제 한 몇 시간 또 실종이 돼? 한 8시간 9시간 실종이 되고 그 다음에 김기춘이가 나와갖고 이게 다 내 죄다 그리고 이제 정홍원이가 나와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런 다음에 다시 총리하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레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장관한다 막 이러면서 탈세 뭐 간통 별의별 얘기가 쫙 나오고 국민들은 막 이러면서 이 나라가 싫다 뜨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뒤에 망치 부인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망치냐? 뭐 이러면서 또 찾아오고 이 얘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나는 진짜 믿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
내가 이제 국가의 발표를 그대로 시인하고 나는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유병언이가 죽었는데 일단 딱 죽은 시신이 키가 컸어. 유병언이가 용한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교주하는 게 아니었단 얘기지. 죽은 다음에 키가 컸어. 이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야. 한마디가 없었던 손가락이 그냥 쑥 자라났네. 뼈가 자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노숙자 옷이 하룻밤새 그냥 고가의 유럽 명품 옷으로 둔갑이 돼요. 변화가 되는 거야. 질적 변화가 되는 거지.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야.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모습이 변했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습이 변했고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야,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거기다가 6월달에 지문을 2번을 떴는데 안 떠졌어. 근데 세상에 발견되고 한 달이 더 넘어가지고 40일 만에 지문이 또 발견된 거 아니야. 세상에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지. 이건 기적이야, 기적. 아니 생각해봐. 6월달에도 못 뜬 지문이 7월달에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게.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수준도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나는 무엇보다 이 유병언이의 이 죽은 뒤의 변화, 이제 곧 부활설이 이제 프랑스에서 밥 먹는 유병언 발견 막 이런 부활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어휴 대단한 거야, 그지? 뭐 열처리 방법으로 가스레인지에 데웠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대. 와, 난 진짜 대한민국의 이 과학기술이 난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예. 아니 내가 지금 정부 발표하고 딴 얘기했어? 지금 정부 발표가 그거 아니야? 내가 정부 발표하고 다른 얘기했어? 물론 이제 부활설 빼고 아니 뭐 가스레인지에 데웠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다며 한 달 만에. 그리고 도저히 피부 조직에서는 유전자가 안 나와가지고 대퇴부를 잘라가지고 40일 동안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그 유병언 이복형이랑 90% 일치하고 그 저기 유병언이 숨어있었던 그 별장의 유전자하고 100% 일치하는 걸 찾아냈다며. 내가 잘못 들었어? 아침에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정부 발표 그대로지? 말은 좀 안 돼. 우리가 미개해갖고, 우리 국민이 미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우리가 미개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아유, 그 경찰하고 검찰은 다 이해해. 우리만 못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왜 옛날에 천안함 때 그랬잖아요. 이게 막 완전히 녹슬어갖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저기 한국전쟁 때 지뢰같이 생긴 어뢰 같은 걸 건져갖고 이게 천안함을 박살낸 북한식 북한제 어뢰에 그 추진체다 이러면서 들고 나왔잖아. 그래갖고 이게 북한 건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여기 파란색 일본이라고 써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는 다 녹슬었는데 파란색 1번 이게 매직으로 쓰여진 것만 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야, 여기 다 녹슬었는데 어떻게 파란색 1번만 안 지워졌냐 했더니 어떤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열에 팍 터지면서 이 어뢰 추진체 나머지 페인트는 다 타버려도 이게 갑자기 식으면서 갑자기 냉각기류가 와갖고 식으면서 그 유성 매직으로 쓴 1번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브라운대하고 존스 홈키스대 교수가 뻥까지 마라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나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정부 발표를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제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 아니야. 별장에서 발견된 책. 그 다음에 유병언 형과 90% 일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소설을 한번 써봤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별장에 묵었던 사람이 유병언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한마디로 유병언의 이복 형제,
이복 형이 있고 그 이복 형의 엄마, 그러니까 유병원의 아버지가 유병원 이복 형의 엄마를 만나서 분가분가 아들이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유병원의 아버지가 다른 엄마하고 만나서 분가분가해서 유병원이 나온 건데, 이 좌우지간 여기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원하고 100% 이렇게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유병원의 이복 형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유병원의 아버지하고 그 엄마 사이에 애가 둘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비슷한 90%는 거의 쌍둥이 수준이야. 그런 이제 이 유병원의 이복 형제의 같은 복 형제가 따로 있었는데 얘가 별장에서 체액을 흘린 거를 경찰이 유병원 거다! 들고 갔다가 이번에 발견된 제3자의 유전자를 보고 야 형이랑 90% 일치해. 그리고 이게 100% 일치해. 유병원이다! 이러면서 결론 내린 거 아닐까? 아니 지문은 2달 떴는데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구웠다가 뭐 전자레인지에 구웠다가 그러니까 나타났다며. 내가 CSI 맨날 봤는데 그런 건 없던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이 피부가 다 말라버리면 그걸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해서 이렇게 지문 뜨는 거 이런 건 봤는데, 가스레인지랑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그건 내가 잘 못 봤어. 혹시 나왔나? CSI에 그런 거? 내가 과학적 지식이 모자라니까. 그 지문을, 그러면서 이제 YTN에 이제 결정적인 자막이 떠. 유병원 DNA 확실. 근데 그 다음 자막이 국과수 정밀 감식 착수. 아니, 그러면 말이야. 자막이 일관성이 없어. 유병원 DNA 확실! 그게 딱 떴는데 그 다음 자막이 국과수 정밀 감식 착수. 그러면 국과수에서 아직 정밀 감식을 안 했는데 유병원 DNA는 확실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확실한데 뭐하러 감식을 해. 감식을 할 거면 아직 확실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 같은 뉴스에서 왜 자막을 그렇게 내나? 아니 왜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앞뒤가 좀 그래. 그래도 좌우지간 유병원이래잖아. 뭘 물어. 그냥 믿어. 그냥 유병원이가 죽었는데 잘라진 손가락 뼈가 자라나고 키도 쑥쑥 크고 유병원이가 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죽을 때는 그 노숙자 복이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명품 고가 옷으로 확 바뀌고. 확 믿어 그냥. 무엇보다 유병원이랑 발견된 매실은 안 썩었어. 유병원만 썩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는 6월달에 다 매실 따는데, 그리고 그 매실밭이 이렇게 울타리 다 쳐놓고 대문 잠궈놓고 다니는 매실밭이라는데, 거길 들짐승들이 들어가가지고 유병원의 살을 다 뜯어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들짐승도 아주 그냥 특별한 들짐승. 그러니까 막 울타리를 날아다니는 들짐승인 거지. 막 호랑이 같은 애들이 멀리서 번쩍 날아가지고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서 유병원의 명품 옷 사이를 헤집고 옷을 다 끌어가지고 막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또 번쩍 날아서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2주 만에 백골 상태가 되지. 믿어. 어디다 대고 못 믿겠다 소리가 나와. 5월 25일에 살아있는 게 확인됐지만 6월 12일에 80%가 썩어버린 백골 상태로 발견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 무엇보다 이 유병원이 얼마나 영험했으면 그 옆에 있던 매실은, 자루 속의 매실은 썩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유병원이가 이명박 저리 가라야? 그 와중에 그렇게 도피하면서 전부 다 잃어버리고 현찰 수십억 갖고 다녔다는데 그런 거는 발견이 안 되면서도 자기 자서전 제목은 써갖고 다니는. 야, 내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게 유병원 시신이다 이걸 확인하려고 자서전에 제목은 꼭 써갖고 다닌 거 아니야.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유병원이. 이러다가 이거 온 국민 구원파 되는 거 아니야?
내 머시기 꿈 그게 유병헌 자서전 제목이래. 왜 웃어? 왜들 웃고 이러지? 내가 지금 정부 발표하고 다른 얘기했나? 아니, 정부 발표를 내가 다 듣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거기다가 아침 내내, 어젯밤부터 아침 내내 주변에 술병과 막걸리병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막 그랬는데, 구원파에서 유병헌은 술 못 마시는데요? 딱 그랬더니 그냥 하룻밤새 스쿠알렌 빈병이 딱! 헬모 스쿠알렌. 유병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룻밤에 막걸리병을 세모 스쿠알렌병으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으로의 기적이지. 빈 막걸리병, 소주병이 그냥 스쿠알렌병으로 딱! 일찍이 구원파로 갈걸, 내가. 그럼 내가 3개월 동안 생으로 굶지 않아도 혹시 막 날씬해지지 않았을까? 왜 웃어? 내가 지금 정부 발표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들 웃지? 내가 뭐 말 잘못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정부 발표를 듣고 이해를 잘 못한 거야? 응? 어제는 빈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 복장에 번거지를 쓴 채로 발견됐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소주병은 세모 스쿠알렌병으로 바뀌고, 그 노숙자 옷들이는 갑자기 고가의 명품, 유럽 명품으로 바뀌고, 그리고 막 키도 좀 크고 손가락도 뼈가 자라고 막. 그냥 아니요, 여기 요 부분 끝부분만 없고 여기 거의 대부분이 멀쩡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그러고 막. 내가 아침에 뉴스 봤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정부 발표 그대로 얘기한 거지 내가. 내 정부 발표 그대로 얘기한 거죠. 아니,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인마 발표는 니네가 해놓고 왜 또 나더러 홍어래? 아니, 그렇게 발표를 참 이해하기 어렵게 발표한 건 니네들이잖아. 근데 왜 우리더러 막 홍어라고 그래? 참 웃긴 놈이네. 내가 뭐 어쨌다고. 아니, 니네가 경찰이랑 검찰이 돌아가면서 그래놓고 막 검찰이 엊그저께도 그런 거 아니야. 유병헌의 꼬리를 확실히 밟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도 뭐 20억의 현찰을 가지고 도피 중이라며, 검찰이. 그니까 이제 12일에 죽었는데, 12일에 죽은 유병헌이가 수십억을 가지고 이제 도피를 하면서 꼬리는 검찰에 잡힌 거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니, 검찰이 계속 발표했잖아. 그치? 아이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12일에 죽어갖고 몸은 이제 막 80%가 25일부터 12일까지니까 죽은 다음에 17일 만에 80%가 다 훼손돼갖고 100골이 됐으면서도 20억을 가지고 도피하면서 또 검찰에다 꼬리는 보여준 거 아니야. 스쿠알렌을 먹어서 그런가? 아유, 검찰이랑 경찰이 그게 왜 그랬냐고. 그동안 검찰 발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내가 뭐 니네 발표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천안함 때도 니네 발표를 믿었잖아. 니네가 발표한 것대로 재현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래놓고 나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홍어라고 그러고 잡아간다고 지랄하고. 내가 뭘! 니네가 발표를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참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말이에요. 지난달 중순경이야. 지난달 중순경에 유병헌 죽었다. 시체로 발견될 거다. 그렇게 채팅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그 채팅 기억나는 사람? 지난달 중순 아니면 7월 초, 아니야. 지난달 말? 응? 봤지? 그치? 분명히 그때 누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병헌 죽었다고. 유병헌 죽었고 시신으로 발견될 거다. 그게 지금부터 한 3주 이전이야. 그치? 3주 이전쯤에 누가 채팅창에 그렇게 썼다니까?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런 거 아니야. 유병헌이 살아는 있어? 그렇게 물어본 게 그 사람 말 생각나서 그런 거였어. 근데 딱 그냥 오늘 시신으로 발견이 됐네?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생방송 중에 그렇게 썼던가? 생방송 중에 누가 그렇게 썼던가 할 때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왜 세월호의 선장하고 승객이, 세월호 성장하고 승객하고, 그날 아침 9시 반에 현장에서 도망을 갔잖아. 근데, 우리 채팅창에, 아침 11시에, 선장하고 승무원은 도망갔다는데요? 이러면서, 서너 명이 채팅을 하고 있었어. 기억나죠? 한 명이 아니었어. 내 기억에 분명히 3인 1조였어. 3인 1조가 들어와서 선장하고 승무원은 이미 도망갔대요. 제일 먼저 도망갔대요라고 그날 아침 11시에 채팅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보고 그날 낮 1시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뉴스를 찾아봤어. 선장하고 승무원 도피 없더라니까. 어떤 뉴스에서도 선장하고 승무원이 도피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없었는데 그날 아침 11시에 우리 채팅창에다가 선장과 승무원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고 쓴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봐. 그거 보신 분. 그날 4월 16일 날 아침에 11시에 내가 생방송하기 전이었어. 그때 선장하고 승무원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라고 채팅창에 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 그때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썼지. 그치?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뉴스 검색해봐요. 그날 아침에 11시 이전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 아니 뭐가 선동질이야. 그날 우리가 다 본 건데. 네가 이해 못하면 선동이라는 편견을 버려. 그리고 이건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찾아봐요. 없다니까요. 11시 이전에 선장하고 승무원만 제일 먼저 탈출했다고 어떤 보도가 없었는데 우리 채팅창에는 그렇게 쓴 글이 있었고, 지금부터 한 2, 3주 전에 유병헌이 시신으로 발견될 거라고 누가 썼어. 유병헌 이미 죽었다. 시신으로 발견될 거다. 분명히 그렇게 썼어. 그쵸? 그거 보신 분 있지? 채팅창에 유병헌이 이미 죽었다. 그게 6월이었던 걸로 기억나. 6월 언젠가에 유병헌은 이미 죽었다. 시신으로 발견될 거다. 그렇게 분명히 썼다니까. 우리 채팅창에. 예. 그냥 찍은 거지 그걸 믿노? 아, 선장과 승무원이 제일 먼저 도망간 것도 찍은 거고, 유병헌이 시신으로 발견될 거다. 그것도 찍은 거고,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찍은 대로 일어난 거야? 아, 그렇구나. 대단하네. 우연히 찍은 거. 야, 넌 찍어가지고 걔는 뭐 서울대 갔겠다. 서울대 법대 갔겠어. 찍어가지고. 좌우지간. 여기서 뭔가 공통점이 보여. 뭔가 공통점이 보여. 이 유병헌에 대해서 말이에요. 뭐 측근들이 돕고 있다는 둥, 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았잖아. 검찰의 그동안 유병헌 행적에 대한 모든 발표는 그럼 뻥이야? 검찰의 그동안의 유병헌의 행적에 대한 그 6월 10일 이후의 모든 발표는 다 뻥이야? 누구 말을 믿으라는 거야, 누구 말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병헌의 시신이 발견됐다, 충격이다, 이걸로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을 주도하는 놈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잠깐 나갔다 왔더니, 잠깐 나가서 몸보신하고 왔더니 보도의 흐름이 네티즌 아무도 안 믿어 이걸로 됐네? 네티즌이 아무도 안 믿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로 보도의 흐름이 바뀌어 있네? 그쵸? 아침에 9시 이전에는 유병헌의 시신 발견 이걸로 막 주도하려고 그랬는데, 네티즌 아무도 안 믿어 이 분위기야 지금. 뉴스에 댓글도 이걸 믿냐 막 이러면서 말이 되냐 막 이런지 않아 지금. 매실은 안 썼고, 자루 속에 매실은 안 썼고 시체만 썩는 참 기이한 일이.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 지금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때려 맞추려고 해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응? 왜 하는 걸까? 그러면 이 뉴스, 유병헌의 죽은 뒤에 키가 크고 뼈가 자란 그 유병헌 시신으로 무엇을 가리고 싶었던 건가? 뭘 주장하고 싶었을까? 그 핵심을 의료민영화? 뻥까지 말어. 그거 이미 몇 년 된 거야. 오늘이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뭘 그걸 가리기는. 의료 민영화 아니라고. 의료 민영화를 가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 댓글 부대의 조작이야. 댓글 부대가 바람을 그렇게 잡은 거야. 의료 영리화는요, 이미 진행됐어요. 의료 영리화는 이미 진행된 거 내일부터 시행이야. 그걸 뭐 오늘 굳이 아니, 도리어 그걸 띄울 필요가 없는 얘기라니까. 의료 영리화 얘기를 오늘 띄워서 아무런 목적이 없어. 얻는 게 없어. 그럼 뭘까? 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면 책임자 처벌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이 책임자 처벌인데, 여러분 오늘의 오전에 나온 보도 찾아봐봐. 무슨 얘기가 있어? 유병헌이 죽어서 책임자 처벌 못한다.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 YTN이랑 MBN이니 많이 이런 방송들에서 지금 아침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병헌이 죽어서 책임자 처벌 못한다. 특별법도 물 건너가나. 이렇게 지금 보도를 풀고 있다고. 공소권 없음 나오고 있죠? 유병헌이 죽었기 때문에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목표라니까? 유병헌 시신 발견 이 뉴스가 가리고 싶은 거는 뭐냐?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도 소용없다. 책임자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 앞뒤 안 맞는 죽어서 키 큰 유병헌 시신이 나온 거야. 그게 목표라니까, 그게. 또 하나 가리고 싶은, 진심으로 가리고 싶었던 뉴스가 또 하나 있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사실 오늘 아니고 내일 발견돼도 상관없어요. 날짜의 중요성인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발견돼도, 혹은 어제 발견돼도 상관없는 거야. 유병헌 시신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오늘 내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어. 뭔데? 군 사이버 수사대가 지난 대선에 조직적 개입했다라는 결론. 군 사이버 수사대 12명이 사법 처리 받기로 결론이 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군 사이버 수사대가 그동안에, 이제까지 작년 말까지 대선 개입 안 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7월 달에 12명을 형사 기소하기로 했다니까, 전원을. 응? 그럼 무슨 얘기냐? 대선 개입했다는 얘기야, 국방부가.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얘기야. 국정원 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키 큰 유병헌 시신이 발견된 거지. 40일 전에 죽은 그 유병헌 시신이 오늘 갑자기 어젯밤에 이렇게 DNA로 발견되는 게, 오늘 이제 옥도경을 비롯한 12명의 군 사이버 수사대가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 부정선거 댓글 달았다. 그게 지금 발표된 날 아니야. 여러분 그거 지금 아무도 몰랐지? 지금 옥도경과 군 사이버 수사대가 지난 대선에 조직적 부정 개입 선거했다. 이게 오늘 메인 뉴스에 나와야 돼.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라는 얘기가 하루 종일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안 나오잖아. 죽어서 키 큰 유병헌 시신으로 가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어.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옥도경과 12명의 군 사이버 수사대야. 이게 댓글이 달리고 이걸로 막 지금 박근혜 정말 자격 있냐 이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씩 지나가잖아. 짧게. 저기 발표하는 거 재봐. 보도 몇 초 하나. 군 사이버 수사대가 12명이 형사 입건됐어. 그럼 이건 조직적 집단적으로 선거 개입했단 얘기야. 군 사이버 수사대가 12명이 형사 입건됐다니까?
김영식 그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야, 이거. 근데 몇 초 다뤄? 15초에서 20초 정도씩 보고하고 끝이잖아. 19명이야? 19명이야? 어마어마한 숫자야, 이거. 예. 19명이나 지금 형사입건이 됐는데, 군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무지막지한 뉴스야, 이게. 그런데 이 얘기를 내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민영화 덮으려고 유병헌 시신 풀었다 뻥 까면서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 응? 더 중요한 뉴스가 이 군 사이버 수사대 19명 형사 입건이야. 기가 막히죠? 이게 더 중요한 뉴스야. 또 이게 지금 유병헌의 키 커진 죽은 뒤에 키 큰 유병헌 시신으로는 목표가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를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내가 일관되게 그랬지. 이건 유병헌과 무관한 문제다. 유병헌으로 끝나는 문제 아니다. 이거는 한국 선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왜 설령 제한 풀었냐? 누구한테 로비 받고 풀었냐? 또 왜 박근혜 정부는 선박 안전점검 규제 풀었냐? 한국 선급은 왜 이 불량 개조된 선박을 허가했냐? 운항 허가했냐? 해운조합은 안전점검 안 해놓고 왜 했다고 그러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누구니? 언딘과 이 청해진 해운의 부적절한 관계, 이런 문제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들어가려면 이명박 정부 성역 없는 수사, 박근혜 정부 성역 없는 수사, 한국성급 해운조합 성역 없는 수사 들어가면 얘네들한테 뇌물 받아 처먹은 애들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이야. 그렇잖아. 얘네가 그래서 얘 그냥 유병헌 만들어라고 하진 않았겠지. 응? 다만 죽어서 유병헌이 키가 큰 것뿐이야. 잘린 손가락에 뼈가 자랐을 뿐이고 이복형이랑 90%의 유전자가 일치되는 희한한 그다음 노숙자 복장이 하룻밤에 고가의 명품으로 변화되는 변화를 가져온 거지. 절대 이게 무슨 조작이 아니야. 설마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국선급 해운조합에서 로비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야 노숙자로 유병헌 만들어 그랬겠어? 사람들이 불손하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좌우지간 유병헌이 그냥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서 죽은 뒤에 키가 크고 빈 막걸리병을 세모스퀄레병으로 변화시키며 노숙자 코트가 갑자기 고가의 명품 코트가 됐을 뿐이지. 확 유병헌이 죽어서 책임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마 변명하려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회의원 실세들이 모여서 키 큰 노숙자 시신을 갖고 유병헌이라고 떠들으라고 지시했겠어? 어떻게 이렇게 불순한 생각들을 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정말. 예. 아니 그니까 그래도 믿어. 천안함 때도 다 믿어놓고 천안함 때 정부 발표가 뭐였어? 북한의 잠수함이 천안함을 격추시켜갖고 터뜨렸다. 그니까 야 북한의 잠수함이 와가지고 어뢰를 쏴서 어떻게 격추를 시켰냐. 이 천안함이 소나가 있어서, 소나라는 게 뭐냐, 잠수함이나 어뢰를 추적하는 장치가 있는데 잠수함도 어뢰도, 그리고 이 천안함 말고 나머지 22척 중에 누구도 그걸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잠수함이 그랬냐 그랬더니 어뢰가 시동을 끄고 와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시동을 끄고 흘러내려가갖고 한 방에 땅 쏘 갔다는 거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때 물이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조류가,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북한 어뢰가 군산 앞바다로 들어온 거지. 군산 앞바다로 들어갔고 시동을 끄고 막 이제 흘러온 거지. 그때만 또 다른 해양학자가, 근데 이게 서해바다의 조류가 그냥 일자로 흐르는 게 아니라 뺑글뺑글 돌면서 흐르는데, 그러면 그리고 천안함이 그게 600톤짜리가 막 빙빙 도는데 그 200톤짜리 잠수함이 어떻게 안 돌았냐. 그러니까 뺑뺑 도는 거지. 막 돌면서 시동 끄고 뺑뺑뺑뺑 돌면서 막 군산 앞바다부터 이제
저기 천안함 그 사고 현장까지 간 거야. 그래서 천안함을 딱 보자마자 그냥 한 발에 딱 명중을 시켜고 딱 세 조각을 내놓고 또 불 끄고 시동 끄고 또 막 빽빽빽빽 돌면서 갔는데 우리 국방부가 세대한테 불을 빡 쐈다는 거 아니야? 믿어 이 새끼들아!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너네 조국이 어디야? 근데 왜 어뢰로 폭발해서 죽으면 까나리랑 막 시체가 발견돼야 되는데 왜 발견이 안 되냐 그랬더니 버블제트 때문이라고. 그 어뢰로 버블제트가 생겨가지고 조각난 거라니까. 한 번도 그럼 이제까지 그런 버블제트로 조각난 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최고의 잠수함 공격 능력을 가졌다고 일본이랑 전부 다 얘기하고 일본은 만약에 한국 군대 발표가 맞다면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은 북한이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러시아 해군 예비역은 한국 발표가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어이씨, 빨리 진짜 김대중 노무현 때도 내가 못 들어본 얘기를 러시아 예비군이 막 한국 해군 밥통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페인트는 단호가도 절대 녹지 않는 유성 매직. 그걸 또 어떤 속없는 네티즌이 또 지식인에서 찾은 거야. 유성 매직이 묻었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네, 소금물에 살살 문지르세요. 근데 막 그 어뢰 추진체 파란색 1번 매직은 50일 동안 소금물에 담겨 있었는데도 지워지지도 않고 막 그래갖고 그 뒤로 북한이 매직 장사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지. 근데 이게 북한산 매직 어딘지 어떻게 아냐 했더니 이 파란색 매직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솔벤트 블루 파이브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건 남한에선 사용되지 않는 성분이다. 근데 남한의 모든 매직에 솔벤트 블루 파이브가 떡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가 안 그러고 그건 오보다. 그럼 왜 한 달 전에 오보라고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나가라고 막. 그리고 막 어뢰 추진체 발표할 때 크게 막 실물 크기로 어뢰 그림을 딱 붙여놓고 세계의 기자들 불러갖고 기자회견을 했잖아. 근데 영국인 기자가 그 위에 그 그림은 뭐냐면 북한에서 외국으로 무기를 팔 때 보여주는 카다로그의 그림을 확대한 거야. 그 발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다로그에 있는 그림하고 어뢰 추진체하고 계속 보다가 영국인 기자가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저 어뢰 추진체에 북한에서 파는 무기에 들어가는 추진체 맞냐? 맞다! 근데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왜 얘랑 저 그림이랑 틀려요? 라고 물어본 거야. 대답을 안 했어. 한 달 동안 대답을 안 하다가 한 달 뒤에 그림을 바꾼 거야. 어뢰 추진체 바꾼 게 아니라 그림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왜 그림을 바꿨냐고. 이게 저기 카다로그 그림이라면서요. 그랬더니 카다로그 없대. 처음부터 없었대.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의 조국이 그렇게 물어보면 너의 조국이 어디야 이 새끼야. 맞든 맞는 줄 알아야지 그냥. 믿어 이 새끼야. 얘기가 그렇게 된 거 믿어 씨. 어디다 대고. 근데 그 잠수함 크기도 몇 톤급이냐 했더니 누구는 150톤 누구는 200톤 누구는 300톤.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은 트랜스포머야. 영화 몰라? 트랜스포머? 150톤 200톤 300톤 막 컸다 작았다 그러면서 엔진도 끄고 뺑뺑이를 막 이러면서 돌다가 천안함을 보고 한 방에 빵! 쫙 갈라지고 또 막 돌면서 갔는데 우리 해군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다음에 세대한테 빵! 아니 왜 그래? 내가 이 정부 발표대로 얘기하는데. 그때 정부 발표가 그랬잖아. 세대한테 쐈다며. 응? 그러더니만 한국이 기적의 땅이야. 우리 한반도가 이게 수천 년 동안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야. 160도 안 된 유병원 시신이 죽은 다음에 그냥 확 커진 거. 기적의 땅 한반도지. 손가락 한 마디가 없었던 뼈가 그냥 막 죽은 다음에 자라나고.
빈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그냥 하룻밤새 세머스칼렌병으로 변화가 되고. 와, 이 유병언이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뒤를 잇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막걸리병으로 세머스칼렌병을 만드신 유병언님, 죽어서 모습이 변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본 예수님, 죽어서 키가 확 커버린 유병언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게 몇 달 뒤 프랑스나 이런 데서 유병언이 발견되면, 와, 이건 진짜, 와, 큰일 났네, 이제. 아유, 우리 한반도가 기적의 땅이야, 기적의 땅. 6월 달에는 그냥 2번을 검사해도 안 나왔던 지문이 갑자기 어젯밤에 발견이 되고, 이복형이랑 유전자가 90%가 일치해. 이건 기적의 땅이야. 이 이복형제하고 유전자가 90%가 일치하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이복형제면 엄마가 다른데 유전자는 90%가 같다잖아. 이게 진짜 우리 한반도가 말이에요. 옛날부터 기적이 많았어요, 기적이. 난 정부의 발표를 믿어. 나는 그 천안함 이야기와 이번에 유병언 이 시신 발견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방송할 거야. 나는 정말 애국자거든. 나의 조국은 한반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순수한 한국민이지. 그래서 날마다 정부의 발표를 나는 곱씹고 되새기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 대한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예. 저는 못 믿겠는데 애국자가 아닌가 봐요. 그게 못 믿는 건 상식이 있어서 그래. 그 상식 따위를 버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 이 기사를 내가 진짜 공개할까 말까 내가 참 고민 많이 했는데, 난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질까 해. 그 뷰스앤뉴스 기사인데,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우리 방에서 원래 조선일보 잘 안 읽는데, 참. 조선일보, 박 대통령 풍문 정면 거론 파장.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이 모처에서 비선과 있었다는 루머까지. 뭐니 이거? 이 조선일보 이 자식들이 진짜. 조선일보가 18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를 정면으로 다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는 이날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란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이름을 밝히고 쓴 칼럼. 이같이 말한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며 세간 루머를 전했다. 아마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 보지?
그는 이어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혜 씨의 이혼 사실일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며 회의한 게 아니야? 어? 비밀 접촉하는 사람을 비선 그래. 정윤혜 씨 실명을 거론한 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며. 그러니까 부인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해주고,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무슨 얘기야 이거.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무슨 비밀이지? 세간의 각종 억측을 낳고 있는 정 씨와 고 최태민 목사의 딸 간의 이혼의 의혹에 눈길을 보냈다. 어이, 조선일보 이거 진짜? 감히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그는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며 정씨 이혼과 박 대통령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한 뒤 무슨 연관인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불같이 격분했을 것이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것 같다며 과거와 크게 달라진 세간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조선일보의 이 최보식 기자는 이는 대통령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다. 왜 여기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라고 물은 뒤 현 정권만큼 국정 어젠다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국민행복, 국민대통합,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철폐, 통일대박, 국가혁신. 하지만 임기 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될 걸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 대부분 발표만 해놓고 끝날지 모른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쓸 사람을 뽑는 문제만으로 시간과 정력을 몽땅 날린 탓이라며 계속되는 인사파동을 지적한 뒤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까? 하며 매의 눈으로 응시했다며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공식 출범한 2기 내각에 대해서도 국가 혁신을 이룰 2기 내각의 출범이라고 내세웠지만 거리에 나가 누굴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인물 면면을 보고 선뜻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그는 특히 대통령은 여전히 구시대의 심벌 같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있다며 그의 충성심과 비서실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대로 있는데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회적 심한 실장 경질을 압박했다. 아니 조선일보 기사 읽는데 왜 이렇게 지랄들이야. 그는 결론적으로 장마철에 곰팡이처럼 확산되는 풍문을 듣지 않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귀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곰팡이는 햇볕 아래 말라 죽는 법이라는 조언으로 그를 끝맺었다. 최선임 기자의 칼럼은 당장 세간의 큰 화제가 됐다. 언론계 중진은 보수진영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조선일보가 취임 1년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박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를 정면으로 다루고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이는 보수진영 내 분위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증거인 동시에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조선일보 칼럼은 벌써부터 보수진영 내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극우 인사인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의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한 뒤 김진 기자의 말에 의하면 심지어 그는 어느 고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조차 밝히지 않겠다 막무가내라고 한다며 그는 박근혜를 따라 평양에도 다녀왔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최태민의 차를 운전한 기사로 일했다고도 한다. 그는 정윤혜를 말하는 거죠. 그는 지난 5월 최태민 딸과 이혼했다 한다. 양육권과 재산권 모두를 포기할 때니 결혼 기간에 있었던 모든 비밀에 대해 함관한 조건으로 이혼했다고 한다. 이런 조건이 달린 비밀이라면 얼마나 육중한 비밀일까에 대해 세간의 억측들이 분분하다고 세간의 의혹을 전했다. 근데 진짜 이런 거야? 조선일보하고 지만원하고 진짜 이랬어? 그는 이어
정윤회 그는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 어디에서 어떻게 큰 사람일까? 번듯한 고등학교는 나왔을까? 대학은 나왔을까? 떳떳하다면 못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공인의 비서실장에 프로필이 없다? 라며 의혹을 제기한 뒤 정윤회에 대한 억측은 시간이 갈수록 눈송이 자라듯 불어날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윤회가 숨어있다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정윤회 씨는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과 만나 자신이 과거에 박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다녀왔다는 소문과 자신이 서울고교 출신으로 동문인 문창극 총리 후보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조선일보가 얘기한 나는 이게 18일 기사라서 이게 지금 그 뷰스앤 뉴스가 7월 18일에 다룬 기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18일에 이런 기사를 다뤘단 말이야. 그러면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에 항의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 기자를 고소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예?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비선이라는 게 뭐냐면 공식적인 선이 아닌 공식적인 라인으로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아니라 비밀선, 비공개된 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선이라 그래. 근데요, 청와대에서 이 기사,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또는 어떤 반론, 이게 나왔나요? 아니면 조선일보가 자기네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해명 기사 이런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왜? 왜? 자, 이게 이제 하여튼 조선일보의 분위기, 좌우지간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세월호 발생 당일, 어디 있었냐? 무려 7시간 이상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이 의혹이 아직 안 밝혀졌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박근혜 그날 그러니까 김기춘이 나와서 보고한 다음 날부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국민 304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디 있었냐고 계속 묻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지금 일관되게 안 하고 있잖아. 요게 지금 열흘 됐잖아요. 그죠? 열흘 전에 김기춘이 나왔었단 말이야. 열흘 동안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 급기야 7월 18일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변명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해.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해명할 말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러더니만 오늘 유병헌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야. 불과 며칠 전까지 검찰이 유병헌의 행적을 쫓고 있다. 꼬리를 알고 있다. 6월 말에도 수십억의 현금을 들고 도피 중에 있다. 그렇게 발표했잖아. 그런데 5월 25일에 일행이랑 같이 있는 게 마지막 목격이 됐고, 그리고 6월 12일에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단 17일 만에, 그러니까 5월 25일에 이제 사라졌어. 5월 25일에 그 사라진 유병헌이 6월 12일에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다니까? 80%의 피부가 사라진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어. 근데 여기가 이제 매실밭이야. 매실밭 가운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매실밭이 주인이 울타리를 쳐놓고 대문을 잠가놓고 그래서 주인만 왔다 갔다 하는 매실밭이라는 거야. 근데 매실을요, 내가 아는 건 6월 초에서 중순에 따요. 그렇지 않아요? 6월 초중순에 매실을 따. 그러니까 내 기억에 6월 그러니까 한 6월 초부터 6월 중순에 매실을 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6월 12일에 이 매실을 따다가 발견이 됐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매실을 따다가 6월 12일에 이제 발견이 된 거야, 이 시신이. 이제 그런데 이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의 뭐라 그러나 존재를 모른 거야. 신원 확인이 안 된 거야. 지난 40일 동안, 그러니까 38일 동안 시신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됐는데 이 DNA를 채취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대퇴부뼈를 잘라가지고 DNA 검사를 했다는 거야. 자,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신이 맨 처음에 경찰이 이건 무관하다. 이 유병원과 무관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시신을 그냥 행렬병자로 취급했다는 거야. 분명히 그런 보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놓고 이 시신의 지문을 2번, 3번 확인했다. 그리고 유전자를 확인 못해서 대퇴부를 잘라서 그 유전자 DNA를 추출해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행렬병자의 대퇴부 뼈를 잘라가지고 DNA 검사를 했는가? 우리나라 행렬병자들 전부 다 그렇게 검사하는가?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행렬병자의 대퇴부 뼈를 잘라내가지고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행렬병자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검사를 하나? 그냥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냥. 그냥 그게 궁금해서. 그 다음에 그 시신 옆에 발견된 자루 속에 있는 매실은 썩지 않았는데, 이 시신은 17일 만에 이 백골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80%의 시신이 훼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표창원 교수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야.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하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막 지열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들짐승, 살을 뜯어먹는 들짐승들이 많다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매실밭 가운데잖아. 매실밭 가운데이고,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으로 잠궈놔 있는 매실밭 가운데에서 들짐승이 80%의 살을 뜯어 먹기가 참 그렇다는 거지. 좀 그렇잖아, 얘기가. 그니까 이제 이게 사실 지금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거기 순천에 무슨 걔 누구냐? 걔는 누구지? 왜 그 시체 뜯어먹는 시체 뜯어먹는 코 머시기 있지. 아프리카에 가면 있는 거. 시체 뜯어먹는 하이에나. 하이에나. 그렇지, 하이에나. 우리나라 순천에 하이에나가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코알라 아니야? 하이에나. 이 우리나라 순천 산악지대에 시신을 뜯어먹는 하이에나가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혹은 하늘을 나르는 멧돼지가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야. 하늘을 나르는 멧돼지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가서 이제 이 시신을 다 뜯어먹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시 하늘을 날아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라졌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발견되지 않은 하이에나 무리가 집단 서식을 하다가 확 이제 울타리를 막 뛰어넘어가가지고 유병원의 시신을 막 뜯어먹고 다시 이렇게 뛰어넘어서 사라진 다음에 인간의 눈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부터 대머리 독수리가 시커먼 때로 이제 날아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무슨 전함 이런 거 타고 왔겠지. 와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독수리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대머리 독수리가 매실밭 가운데 유병원이 있다. 유병원을 막 뜯어먹고 우르르 다 날아간 거야. 왜 웃어? 들짐승이 뜯어먹으면 가능하대잖아. 그래, 하늘을 나르는 멧돼지가 울타리를 뛰어넘어갖고 와서 먹고 간 거야. 그지? 그치. 그럼. 대머리 독수리는 좀
날아오긴 좀 멀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에나가는 게 보통 이렇게 떼로 다니잖아. 그러니까 하이에나도 좀 아닌 것 같고, 틀림없어. 나르는 멧돼지야. 나르는 멧돼지가 순천 일대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유병원을 다 뜯어먹고 다시 날아서 사라진 거지. 그렇잖아. 알고 보니 그 매실밭은 나르는 멧돼지의 그 비행 훈련 장소였을 수도 있는 거고. 북한에서 온 나르는 멧돼지 100%네. 북한에서 멧돼지를 이제 비행 훈련을 시켰구만. 멧돼지 공군 부대, 멧돼지를 공군 부대로, 그 무인항공기, 북한산 무인항공기 있잖아. 등산객만 발견한다는. 북한산 무인항공기에 이제 나르는 멧돼지를 전남 순천까지 실어 나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멧돼지가 딱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유병원을 막 먹고 다시 북한산 무인항공기를 타고 사라진 거지. 그럼 가능하겠네. 그걸 몰랐네. 무인항공기에 이제 그 북한산 멧돼지가 비행 훈련을 받고 이제 딱 그 곡을 쓰고 이제 그 무인항공기에 매달린 멧돼지가 빰빠밤 오다가 이제 저기 유병원이 있다. 착지 탁 내려. 그리고 막 이제 뜯어먹고 다시 딱 타고 막 날아간 거야. 와,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북한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유력하네. 북한산 나르는 멧돼지. 간단해. 어떻게 17일 만에 매실은 썩지 않았는데 그 죽은 시신이 담아놓은 그 자루 속에 매실은 썩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시신만 80%가 훼손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미스테리. 그것이 알고 싶은 여러분, 북한산 나르는 멧돼지입니다. 네, 북한산 나르는 멧돼지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믿으세요? 의심하십니까? 너네 조국이 어디야?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물론 정부는 나르는 멧돼지 얘기는 안 했어. 어떻게 17일 동안에 백골이 보였냐? 그거는 뭐 날이 덥고 습기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참 누구를 죽여서 실험해볼 수도 없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조국이 어디야를 이 방에서 들을 줄이야. 의심하면 안 돼! 믿어! 유병원이 원래 좀 그게 영어만